네, 이번 강좌는 프로젝트 코스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원가 관리입니다. 자, 원가 관리는 크게 4개의 프로세스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가 관리 계획 수립과 원가 산정, 예산 책정까지는 플래닝, 즉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고요. 나머지 하나만 원가 통제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겠죠. 그런데 모든 그 지식 분야들이 같은 패턴을 보이지만은 맨 첫 번째 프로세스는 뭐예요? 원가 관리 계획. 누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처럼 땡땡 관리 계획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머지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는 방법,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원가 산정 방법, 예산 책정 방법, 원가 통제 방법들이 원가 관리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원가 관리는 바로 원가 산정부터 예산 통제까지고,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옮겨서 만들 수도 있고, 또 특별한 프로젝트일 경우에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 원가 관리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방법론이나 절차 이걸 그대로 갖다가 원가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가 관리란 뭐냐? 원가 관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통제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은 원가를 산정하고 예산 책정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거고, 원가 산정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각각의 작업들이 얼마의 원가가 필요한지를 추정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고, 세 번째 예산 책정은 그 각각의 원가를 다 합산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즉 원가 기준선을 수립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원가 기준선에는 시간대별로, 기간대별로 얼마씩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원가 통제는 그러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상태를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럼 뭔가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죠. 자, 그래서 크게 4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은 당연히 원가 관리 계획서, 즉 원가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가 산정에서는 원가 산정치, 그러니까 A라는 작업은 얼마가 필요하겠고, B라는 작업은 얼마가 필요하겠다, C라는 작업은 얼마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원가를 추정을 하죠. 그럼 그걸 다 합산해 갖고 전체 예산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예산 책정은 기간별로 흐름에 따라서 요때는 얼마 쓰고, 요 기간에는 얼마 쓰고, 이 기간에는 얼마 쓰겠다라고 시간대별로까지 할당을 하고, 예산 계정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원가 기준선이고요. 필요한 기간에 얼마큼의 자금이 필요하겠다라는 것까지 이때 나오게 되죠. 그리고선 원가 통제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때 계획은, 플랜은 얼마 쓰기로 했는데 실제 돈은 얼마 썼는지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결과는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성과 정보가 나오고, 특히 변경 요청, 만약에 계획보다 이적 기간 동안에, 특정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썼다, 원인을 조사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를 해야지 되겠죠. 이때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원가에 대한 변경까지도 요청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가 통제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가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보죠. 원가 관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세스들하고 중첩되거나 상호작용을 갖는다 그랬어요. 특히 다른 지식 영역의 프로세스들과도 상호작용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가를 산정한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조달 계획이 필요하죠. 그럼 이러이런 부분을 외부로부터 얼마에 조달하겠다라는 조달 계획을 참고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계획도 우리가 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왜 그래요?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2명이 10일간 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2명이 5일간 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분명히 틀리겠죠. 그래서 원가 산정할 때 일정 계획도 참고가 돼야 되겠고, 또 당연히 뭐예요? 투입되는 자원 계획.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 능력이 스킬이 높은 자원이 투입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자원 계획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원가는 초기 단계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해야지만이 원가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 거지, 산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범위가 누락되거나 범위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은, 정해지지 않으면은 원가나 예산 편성도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초기에 상당히 원가에 대한 초기에 발생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가에 대해서는, 원가 관리에는 향후 프로젝트의 제품이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프로젝트의 시작이 여기고 프로젝트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프로젝트 동안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요. 프로덕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프로덕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제품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이 과정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고 가정을 하자면 완공되는 공장이 이때 공장이 완공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사용하고 또 유지 보수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를 하게 되는 거죠. 폐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가 관리를 따지는 거는 우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봤을 땐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원가 예산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원가를 편성을 할 때 원가를 작게 최대한으로 적게 쓰려고 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의 노력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적게 예산을 쓴다 그러면은 나중에 공장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폐기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대신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 근데 이 설계하는데 돈을 좀 많이 들인다, 원가를 많이 들이면은 나중에 사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코스트가 더 적게 들어간 쪽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겠다. 또 폐기할 때도 쉽게 폐기해가지고 코스트가 적게 들어가게 설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이 전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전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이걸 고려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뒤에 프로젝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코스트까지 고려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원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이후에 제품에 대한 사용과 유지 보수 이런 것들까지 그때 미치는 영향까지 원가를 고려한다라는 개념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이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가는 사람들마다 또 측정하는 방법과 시기가 틀리다. 그래서 사실 하나의 작업이 있는데 만약에 100만 원의 원가가 예상이 됐다 그러면 시작 시점에 100만 원 발생한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작업이 끝날 때 100만 원 발생한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척률과 비례해서 30% 진척되면 30만 원 발생한 걸로 할 것이냐. 근데 실제 또 우리가 회사에서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격리나 회계부서에서 돈이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바로 이 작업 이후에 어느 시점에선가 실제 돈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캐시플로우의 개념하고 코스트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측정하는 방법은 얼마가 돈이 발생한 걸로 우리가 집계를 낼 것이냐, 측정하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그걸 정해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밖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합니까? 타당성 검토, feasibility study와 같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고우하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즉 재무적인 성과,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적인 성과를 우리가 예측하고 해가지고 이건 괜찮은 사업이다, 타당한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를 고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재무 성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거는 원가 관리에 포함되느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자본 설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죠. 캐피털 퍼실리티라고 하는 자본 설비 프로젝트, 즉 자본재 프로젝트라면 정유공장을 짓는다든지 제철소를 짓는다든지 발전소, 이런 것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캐피털 퍼실리티라고 해서 자본 설비 프로젝트인데요. 그런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사전에 소위 말하는 재무 성과를 통해서 이 사업성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가 관리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무 성과 예측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는 우리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현금 흐름 할인이라든지 투자 회수 기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경제성 분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원가 관리 부분에서 우리 PMP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러한 기법들도 출제가 가끔씩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인 원가 관리 계획 수립부터 보도록 하죠.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은 당연히 원가를 산정하고 책정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프로세스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죠. 땡땡 관리 계획은 무조건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히 기획 초기에 만들어지고 문서화돼야지 된다라는 건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원가 관리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차터, 그 다음에 일정 관리 계획, 리스크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도금 기본적인 이제 그 원가 관리 이런 각종 땡땡 관리 계획서에서는 프로젝트 헌장이 단골로 사용이 되죠. 왜냐면은 프로젝트 헌장에는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경영층의 또 요구사항도 있을 수가, 그런 요구사항이나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서 원가 관리를 상세하게 원가 관리를 해야 될지, 대충 관리해야 될지, 또는 어떤 특정 방식으로 관리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기 때문에 필요로 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도우미 기법에는 전문가 판단, 데이터 분석, 회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범위 관리 계획이나 일정 관리 계획, 그리고 여기 있는 원가 관리 계획, 범위 관리 계획, 일정 관리, 원가 관리 계획의 도우미 기법으로는 동일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기억해 두시면 적어도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기법들이 들어가는구나 공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의 데이터 흐름도죠. 요거는 이제 상세한 데이터 흐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프로젝트 차트라고 얘기하는 프로젝트 헌장이에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전반적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고객, 소위 말하는 경영측의 요구사항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얘네들이 원가 예산을 관리할 때 승인받아라,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 해라라는 그런 한계도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요구사항이나 상황,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이나 규모,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원가 관리 계획을 특정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이나 상세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계략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레벨, 이런 것들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들어있는 일정 관리 계획서도 우리가 이 원가 관리 계획을 참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일정 관리 계획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일정을 개발하고 감시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즉 스케줄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스케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스케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소통하는 빈도와 같은 것들,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고 할 것이냐, 또 실제 원가가 발생하는 시기들, 이 스케줄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위크 단위로 우리가 스케줄을 만들 것인지 데이 단위로 만들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냐면
원가가 발생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이런 주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가 관리에서의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결정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좀 어려운 개념인데 리스크 관리 계획서예요.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왜 원가 관리 방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리스크 중에서 우리가 정량적 분석 시뮬레이션 같은 방법들이 있어요. 이때는 각각의 작업들에 대해서 얼마의 원가가 있는지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치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 그러니까 원가 산정치의 최대 최소 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리스크에서도 허용 한계가 있어요. 허용 한계. 거의 허용 한계를 가지고, 리스크 허용 한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리스크까지는 참고 그 이상이 되면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그런 기준도 정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계획에서 우리가 원가 산정하고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 편성하는 그 기준 자체가 또 리스크에 대한 허용 한계도 참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업 환경 요인이나 그다음 조직 프로세스 자산은 반복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의 도구 및 기법이죠. 우선 첫 번째 전문가 판단, 전문가에 의해서 과거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이용한다든지 그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데이터 분석에서 대안 분석을 얘기를 하는데, 자, 대안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보면 우선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검토를 한다든지, 또 실제 그 자원 확보 방법, 예를 들어서 직접 우리가 메이크 할 것인지, 우리가 직접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바이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 관리 계획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제작을 할 것인지, 구매할 때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대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종 자원이나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 방법을 고려할 때 대안 분석,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결정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팅, 그래서 플래닝 미팅, 다른 말로는 플래닝 워크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여서 플래닝 워크샵을 통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의 아웃풋은 당연히 원가 관리 계획서죠. 원가 관리 계획서는 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가 관리 계획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측정 단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원화로 관리할 것인지, 달러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맨 아워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정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밀도 수준. 예를 들어서 1,520원 이렇게 표현할지, 1,500원 이렇게 할지, 2,000원 이렇게 할지, 이거는 단위가 틀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규모가 작은 거는 몇만 원 단위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백만 원, 100만 원 단위까지 절사 또는 절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정밀도 수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520원이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신뢰도냐라는 건 그 정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냐,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냐,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쓸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정확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겠지만, 이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는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면 거기에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프로젝트는 계략적으로 산정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 수준을 허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일정 관리 계획에서도 똑같습니다만 조직 절차 연계. 그래서 WBS에서 예를 들면은 이 코드가 AX110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노무비가 L03이라는 노무비. 뭐 예를 들어서 설계 엔지니어의 코드가 L03이라는 노무비 코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AX110.L03 이렇게 갖고 이 코드 체계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WBS 코드를 포함한 이 코드가 바로 예산 코드 또는 원가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조직에 갖고 있는 그런 형태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한계선도 원가 관리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린 야구할 때 어때요? 주자가 뭐 1루, 2루, 3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주자가 딱 치려고 하는데 여기 주루상에서 어떤 주자가 뛰었어요. 도루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루를 했어요. 근데 포수가 던지는 바람에 늦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볼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이쪽으로 뛰겠죠.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 이 주자가 터치되면 아웃되는 상황이 오죠. 그걸 우리가 런다운에 걸렸다, 협살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한 김에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로 막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러면 야구에서는 3피트 라인이라는 룰이 있죠. 3피트 라인이라는 룰. 주루상에서 좌우측으로 3피트 이내에서만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룰이 있죠. 3피트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아웃되는 룰이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에서도 그런 룰을 정해놓는 거죠. 그럼 그의 룰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번 기간까지, 요 시점까지 원래 쓰기로 한 예산보다 예를 들어서 10%가 다 초과됐다. 그럼 이거를 보고서는 뭐 두고 봐야 된다. 그냥 관심만 가져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큰일 났네.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 편차가 벌어지면 즉각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즉 액션을 취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걸 우리는 한계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 threshold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 원가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면 즉각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한계점을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과 측정 규칙이 있어요. 성과 측정 규칙이 있는데 성과 측정 규칙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획득 가치에서 만약 이 작업이 1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작업은 1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획득 가치를 계산할 때 만약에 이 작업이 30% 진행됐다 그러면 100만 원의 가치의 30%니까 30만 원의 가치를 우리는 획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 개념은 지금은 만약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뒤에 우리 7.3의 원가 통제, 7.4죠. 원가 통제에서 획득 가치 관리를 공부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하면은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획득 가치를 표현할 때 가장 핵심 뭐냐면 진척률이에요. 진도율이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도율 자체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룰을 정해놔야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 진도를 정하는 규칙은 크게 보면은 가중 마일스톤 기법. 우선 그거보다는 달성률 그러죠. 달성률. 그러니까 영어로는 percentage complete라고 얘기를 하고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작업이요 지금 그냥 35% 됐어요.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percentage complete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weighted milestone 기법이죠. weighted milestone. 그래서 가중 마일스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의 작업이 있다 그러면은 초안까지 작성을 했다 그러면 30%라고 하자. 그 다음에 본안을 작성을 하면은 50%라고 하자. 그 다음에 검토까지 다 끝나면은 7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승인권자의 승인이 떨어지면 100%라고 하자. 이렇게 마일스톤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도율은 30, 50, 70, 100밖에 없죠. 뭐 40%, 70%, 아니 60%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더라 50% 아니면 70% 됐어요. 그럼 검토까지 끝났구나라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마일스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고정 비율법, 그래서 fixed formula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fixed formula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시작과 종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50%를 시작했다 그러면 50%를 인정해주고 계속 50%로 가다가 마지막 나머지 100% 다 끝났다 그 시점에 나머지 50%를 인정해주는 방식인데 그것을 우리는 50-50 룰이라고 얘기를 하죠. 50-50 법칙.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0% 제로백도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진척이 되려도 이 작업은 0%예요. 비로소 완료되는 시점에서나 100% 인정하는 이런 룰도 적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30, 70으로 할 수도 있고 20, 80으로 계약에 의해서 또는 내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을 우리는 fixed formula, 그래서 고정 비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밖에 원가관리 계획서에는 각종 보고 양식, 그 다음에 기타 자금 조달 방식이나 환율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원가를 어떻게 기록할지 이런 것들까지 원가 관리 계획서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가 관리 계획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인 원가 관리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원가 산정입니다. 자, 원가 산정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자원의 근사치를 추정한다 그랬어요. 좀 말이 어렵죠? 이 작업을 완료하는데 소위 말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원가 산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금전적 자원,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데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량적으로 추정한 수치로 표현을 한다라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산정치 자체는 어때요? 통화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man hour라든지 아니면은 man day 뭐 이러한 그 작업량, 근무시간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man과 woman의 차별을 둔다 그래서 man이라고 쓰면 안 되고 step hour 또는 step da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가를 산정할 때는 요 A라는 작업을 하는데 원가가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를 추정할 때는 당연히 뭐냐면은 여러 가지 대안을 식별을 해야 돼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느냐 또는 외부로부터 구매하느냐, 어떤 자원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식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면서 정확도가 증가해요. 당연히 프로젝트 초기에는 프로젝트가 확정된 사실이 많지 않고 구체화된 사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산정하는 산정치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젝트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정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물론 나오겠습니다. 착수 단계에서 계략적으로 규모로 산정하는 산정치, 그걸 우리가 rough order of magnitude, 그래서 ROM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75% 정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프로젝트 후반에는 정확도 산정치, 그래서 definitive estimate라고 부르는 산정치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0% 정도다. 의 범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프로젝트 하는 거는 rough order of magnitude, 시간이 지나서 이때 산정한 산정치는 definitive estimate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프로젝트에서 그 비용이 청구되는 코스트가 발생되는 자원에 대해서 원가를 다 산정해야 되는데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즉 하나의 작업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느냐를 추정할 때 거기에는 크게 보면 인건비, 재료비, 경비가 그냥 주축이 돼요. 그래서 인건비, 자재나 장비 같은 재료비, 물론 서비스, 설비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데 기타 경비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충당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예비비와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가 산정의 산출물은 원가 산정치고 원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산정 기준까지 같이 기록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가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그 다음에 기타 범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스케줄도 참고해야 되겠고, 자원이 얼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들 참고해서 원가 산정치를 추정한다라는 거죠. 자, 원가 산정에 대한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 산정에 대한 데이터 플로우를 봤는데요. 결국 이제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풋, 툴 세트, 그리고 아웃풋을 보겠는데요. 우선 먼저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 관리 계획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된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달러로 해야 되겠다, 원 단위로 해야 되겠다, 1,000원 단위로까지 해야겠다, 아니면 100원 단위까지도 추정해야 되겠다 등 그런 것들 이렇게 참고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품질관리계획서가 있는데요. 품질관리계획서는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면 여러 가지 품질관리 활동이나 품질관리 자원이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품질관리계획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품질관리하기 위한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품질관리 해야겠다, 어떤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원가 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품질관리계획서도 참고한다. 그 다음에 범위기준서는 당연히 범위기술서 WBS 딕셔너리예요. 이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죠. 왜? 기본적으로 우선 범위기술서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개발하겠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원가에 대한 방식이 돈이 코스트 들어가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또 WBS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원가를 산정하는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죠. 물론 이거보다 더 세부적인 액티비티 단위에서 원가를 추정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위에 올라 에그리게이션, 즉 집계를 내 가지고 관리하는 건 WBS 단위에서 통제 단위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정을 하든 어떤 집계를 내든 뭔가를 할 때 WBS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알아야지, 뭐 하는 작업이니까 얼마의 돈이 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WBS 딕셔너리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문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는 걸 참고를 할 수도 있는 거,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스케줄이 필요한데, 스케줄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보면 이거예요. A라는 작업이 만약에 10일 걸린다. 그럼 10일 걸린다 그러면은 여기에 2명이 투입돼서 일당 10만 원짜리가 투입된다. 그럼 결국은 200만 원이란 거죠.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간이 필요하죠. 기간하고 투입되는 자원의 양하면 이게 뭐냐면 작업량이 되는 거죠. 작업량 곱하기 단가, 임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겠는데, 당연히 일정이 필요한 건 당연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프로젝트 기간이 길다 그러면 또 여기 얘기한 것처럼 계절적 변동도 우리가 스케줄을 보면서 고려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자 같은 거 기간이 길 때 이자 비용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고려할 때 스케줄을 참고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되는 자원의 양 곱하기 기간 곱하기 단가 할 때 쓰는 거죠. 그다음 자원 요구사항. WBS별로 이렇게 WBS는 또는 액티비티별로 이 작업에는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 작업은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자원 요구 사항. 그래서 resource requirement라고 얘기를 하거죠. 그래서 이 자원 요구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이미 여기에는 설계 엔지니어가 2명이 필요하다. 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 2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가와 기간을 곱해 가지고 우리가 원가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자원 요구 사항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리스크가 있으면 그 리스크를 고려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응 전략으로 예비비를 편성한다든지, 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가를 편성할 때 리스크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필요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겠구나, 리스크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걸 하는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요런 이 정도의 요걸 해결하려면 요걸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업 환경 요인, 조직 플러스 자산 요거는 그냥 스킵하기로 하겠고요. 자, 그럼 원가 산정의 도금입 기법은 사실은 기간 산정, 우리가 기간 산정의 도금입 기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한다라는 건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유사 산정법 그랬는데 유사한 과거의 프로젝트의 값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조정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의 유사한 프로젝트가 100원 들었다. 그럼 우리는 요거의 2배 정도 규모니까 200원이면 되겠구나. 그럼 거꾸로 이걸 할당하는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굉장히 낮고 많은 경험이 사실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은 유사 산정에서도 전문가 판단이 같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어떤 공장을 짓는데 소위 말해서 500만 원이 들었어요. 5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공장을 짓는데 1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데 500만 원이 500억이라 할까요? 500만 원 너무 작으니까 50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그 비율대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800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0만 대라고 할까요? 20만 대. 그러면 8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필요하겠죠. 지저분하니까 다시 할게요. 10만 대를 하는 데는 500억이 들어가는데 2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1000억 원이 필요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10만 대를 생산하는데 500억이면 20만 대 생산하면 1000억 원이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거를 비율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수 1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지수를 결정하는데 한 0.5 정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0.6 돼야 된다면 그대로 이렇게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를 결정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지수 보정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문가에 의해서 지수 보정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 extrapolation method 또는 prototyping techniqu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사법, 외사법, 보외법 여러 가지 이름은 있습니다. 지수 보정 방법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사 산정법 중에 전문가를 판단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다음 모수 산정법은 뭐 다 알고 계시는데 기간 산정할 때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제곱미터에 그 소위 말해서 카펫을 까는데 10만 원이 든다. 그러면 10제곱미터를 깐다 그러면 100만 원이 들겠구나.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수 산정법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간단하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향식 산정법인데 앞에 했던 유사 산정법과 반대죠. 그래서 밑에 세부적인 단위들의 작업을 좀 구체화한 다음에 그것을 더해서 위로 더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상향식 산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최대한 세밀하게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확도는 높고 하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 비용이 크게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상세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지만 가능한 작업이다라는 거죠. 자, 5번째는 3점 산정법. 우리가 기간 추정할 때도 3점 산정법도 나왔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소치, 최대치, 보통치. 그래서 우리는 낙관치, 비관치, 보통치, 또는 최빈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삼각분포 방식과 그 다음 베타 분포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optimistic 플러스 4 곱하기 most likely 플러스 pessimistic 나누기 6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 이건 뭐 이미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1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앞에 지수가 있죠. 그걸 다 더하면 3이에요. 여기는 1, 4, 1이니까 6으로 나눈 거죠. 즉 중앙 최빈값에다가 좀 더 가중치를 많이 둔 그런 것이 바로 베타 분포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첫 번째가 대안 분석이에요. 그래서 실제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경우인데 뭐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제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가 산정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비 분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미 원가 관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저브라고 얘기를 하죠. 리저브. 그래서 예비에는 타임에 대한 리저브와 코스트에 대한 리저브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예비 시간, 예비비의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일정 관리를 할 때는 예비 시간이었지만 여기서는 예비비가 됩니다. 자, 그럼 예비비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는 우발사태 충당금 또는 우발사태 예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예측 가능한 리스크가 있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리스크는 known, unknowns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리스크는 unknowns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우발 사태 예비의 종류가 틀린데 알려져 있는 이런 리스크들에 대비한 것들을 우리는 우발 사태 예비, 우발 사태 충당금 그래서 영어로는 contingency라고 얘기를 하죠. contingency reserve 또는 contingency allowance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는 그 프로젝트 리저브라고도 표현하죠. 프로젝트 리저브. 그런데 전혀 알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예비비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매니지먼트 리저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니지먼트 리저브. 즉 경영층 예비비, 관리 예비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컨틴전시 리저브 또는 프로젝트 리저브는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알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에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래 10만 원인데 거기다 플러스 5만 원 하자.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해갖고 15만 원으로 했어요. 이건 알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PM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전체 총 원가를 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혀 알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이거에 5%의 예비비를 그냥 편성해두자. 뭐 이런 형태는 우리는 매니지먼트라고 리저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거는 PM이 쓸 수 없는 돈이고 경영층에 승인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죠. 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형태들이 뭐냐면요. 밑에 원가를 추정을 할 때 여기서 플러스 5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진 리스크를 고려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결국은 더하고 더해서 위로 가면은 총 원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150이라는 총 원가 됐다. 그럼 우리는 이거는 총 원가에 대한 개념이고요. 여기다가 뭐 물론 이자라든지 물가 상승 충당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다 뭘 하냐면 예비비를 편성을 해요. 다시 예비비.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하위 레벨에 있는 이 예비비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컨틴전시 리저브라고 얘기하는 우발세태 예비고 PM이 쓸 수 있는 예비비라고 한다면 전혀 알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총 원가의 예를 들어서 5% 정도를 우리는 예비비로 편성하자 라고 여기다 편성된 이 예비비를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 예비비는 우리는 매니지먼트 리저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경영층이 PM이 쓸 수 없는 돈이고 요 예비비는 PM이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과를 측정할 때 성과 측정 기준선이 있어요. 성과 측정 기준선, 성과 측정 기준선 여기까지죠. 이 부분만 해당되는 거고 이 매니지먼트 리저브는 성과 측정 기준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원가 기준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여기 예비비를 5%로 하지 않고 한 50%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크게 잡아놓고 요거 안 썼어요. 그래서 요 예비비 안 썼어. 우리 성과 좋다. 이렇게 예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뻥튀기로 예비비 잡아놓고 안 썼다고 성과 좋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니지먼트 리저브는 기준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뒤에도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품질 비용도 우리가 원가 산정할 때 또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품질 관리를 위해서 각종 프로세스 개선 비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불량이 발생했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폐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타 고객에게 발생하는 그러한 불량으로 인한 비용들, 이런 모든 비용들이 품질 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품질 비용들도 원가에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 비용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 원가 산정할 때는 손으로 어렵기 때문에 엑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케줄과 연동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결정할 때는 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결정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원가 산정 아웃풋은 뭐냐? 원가 산정치. 그러니까 즉 각각의 작업들에 대해서 얼마가 원가가 필요한지를 추정한 추정치가 원가 산정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계획되지 않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 예비비를 정량적으로 산정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있으면 여기에 예비비가 일부 포함됐어요. 그런데 올라가서도 사실은 중간에서도 예비비가 편성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위 레벨에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아까는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총원가의 몇 퍼센트 정도를 5%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중간 레벨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매니지먼트 리저브, 즉 경영층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밑에 하위 레벨에서도 매니지먼트 리저브가 포함될 수는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각 작업에 대해서 재료비, 농업비, 경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야지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직접 비용이 있고 간접 비용이 있는데요. 간접 비용이 프로젝트 산정치에 포함되는 경우는 활동 수준은 그 상위 수준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직접비, 주로 직접비만 하죠. 직접비는 우리 프로젝트 직접 들어가는 인건비나 우리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쓰는 비용을 직접비라고 얘기를 하면, 간접비는 예를 들면은 지원부서,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 같은 지원부서가 있다 그러면 이 지원부서는 A라는 프로젝트 품질도 관리해주고 B라는 프로젝트 품질도 관리해주고 C라는 프로젝트의 품질도 관리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할당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간접 비용이 되는, 간접 인건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런 간접 비용까지 관리를 하지 않지만 소위 말해서 수주를 통해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간접 비용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 레벨에서 또는 그 상위 레벨에서 간접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원가를 추정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작업이 100만 원이라는 원가가 추정이 됐어요. 그럼 이 근거가 뭐냐?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함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산정기준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정했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또는 개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느냐, 이런 근거. 또 산정 과정에서 내렸던 각종 가정이나 제약사항들, 그리고 산정 과정에서 우리가 식별된 리스크도 고려하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또 가능한 산정치의 범위, 무슨 얘기냐면 이 작업에 어떤 자재가 투입이 되는데 그 자재는 일반적으로 최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될 수 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인데 근데 우리는 20만 원으로 잡았다. 이러한 범위, 이런 것도 산정치에 대한 범위도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이라는 게 믿을만 하냐?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확도다. 이렇게 나름대로 신뢰도 수준까지도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산정을 하다 보면은 최초에 생각했던 것들하고 다른 또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정사항에다 기술을 해죠. 그래서 최초에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걸로 했다가 외주로 주는 거로 가정한다. 그럼 가정사항 기록부에다 그걸 업데이트 시켜줘야지 되는 거죠. 또 원가 사정 중에서 생각해보니까 또 다른 리스크가 생성이 돼갖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돼갖고 그 원가에다가 포함시켰다. 그럼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가 그걸 또 기록을 해둬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프로세스는 예산 책정입니다. 예산 책정은 액티비티나 아니면 워크 패키지들별로 이렇게 추정을 한 것을 더해서 위로 올리고 또 더해서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합산해 나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된 원가 기준선까지 만드는 게 바로 예산 책정입니다. 그래서 원가 기준선을 만들게 되면 그 원가 기준선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의 원가나 예산 그리고 성과를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산 책정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가 기준선은 시간 단계별로 승인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이 있다. 그럼 여기는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면은 기간별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한 작업이 또 있다고 보죠. 이렇게 100원짜리. 그러면 첫 번째 기간에는 요만큼의 비용과 요만큼의 비용. 두 번째 작업은 요만큼의 비용과 요만큼 비용, 요거를 다 합쳐.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별로 얼마의 원가가 필요한지를 집계를 내게 되는 거죠. 시간 단계별로. 그래서 승인된 예산을 우리는 원가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우발 사태 예비는 기준선에 포함되지만 이거는 컨틴전시 리저브 또는 프로젝트 리저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니지먼트 리저브는 원가 기준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산정한 산정치들을 다 더해서 원가 기준선, 시간별로, 기간대별로 얼마씩 원가가 필요하다라는 게 원가 기준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예산 책정의 데이터 흐름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풋 툴스 앤 테크닉 아웃풋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예산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원가 관리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오는 원가 관리 계획서에는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참고해야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 자원 관리 계획서도 필요하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자원 관리 계획서는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여러 가지 요율, 예를 들어서 시간당 단가가 얼마다. 출장비는 어떻게 계산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네. 실제 이런 것들은 산정할 때 필요한 거지만은 예산을 책정할 때도 사실은 조정을 해야 돼요. 특정 기간 때 이땐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20만 원 이러면 이 5천만 원이 들어가면 너무 많다 이거죠. 다른 데는 요만큼씩 들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돼요. 이런 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일정뿐만 아니라 요율 인적 자원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이런 요일들을 모두 고려해서 조정할 때 쓰는 거죠. 물론 산정할 때도 필요하겠고 또 범위 기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 기준서나 WBS, WBS 딕셔너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집계를 하려면 뭐 WBS별로 이렇게 집계 내지 않습니까? 위로 뭐 더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중에서 산정했던 산정 기준서, 즉, 원가 산정치가 당연히 그걸 합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나온 산정 기준서도 같이 참고해야지 되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산정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스케줄은 왜 필요하겠어요? 집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대에, 각 기간대에 걸려있는 작업들을 하는데 얼마씩 필요하거나 하기 위해서 스케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리스크 관리 대장, 리스크에,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가가 발생을 하죠. 리스크 사전 대응하기 위해 원가가 발생하는데, 그런 원가에 대한, 집계 방식, 그러니까, 특정 리스크에 대해서 여기다가 알파 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 상위 레벨에서 해가지고 할 것인지, 즉, 어떤 식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리스크들을, 비용을 이 위에서 모아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리스크들 모두 모아서 상위 레벨에서 더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편성하느냐. 물론 그 프로젝트 이전에 비즈니스 케이스, 타당성 검토와 같은 이런 비즈니스 케이스일 경우에 우리가 성공 요인이 뭐다? 프로젝트 성공 요인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야지만 나중에 이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지 성공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고요. 또 어느 시점에 프로젝트 진행하면 이때는 어떤 베네핏,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고 요때까지 결과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베네핏 편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편익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인데 각각의 어느 시점에 어떤 편익을 얻을지에 따라서 사실은 투자되는 기간별로 투자되는 이런 원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그 협약, 계약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은 거기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산을 책정하는 도구및 기법은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코스트 애그리게이션, 그래서 원가 합산하는 거예요. 각각의 워크 패키지 또는 액티비티별로 다 원가를 합산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합산을 내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인데 데이터 분석에서 기본적인 예비 분석이에요. 특히 관리 예비, 어느 정도 예비비를 편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 관리 예비비는 그 프로젝트 예산에는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은 프로젝트 예산에는 포함되지만 원가 기준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예견되지 않았지만은 프로젝트 범위에 속하는 작업용으로 예비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로 관리 예비는 뭐예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unknown unknowns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unknown unknowns 리스크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기준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산과 자금 조달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거는 기준선에 포함되지만 만약에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이 관리 예비가 예견하지 못한 작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만약에 예비를 집행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시 나중에 원가 기준선을 변경해서 그 안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밖에 도구및 기법은 선례 정보 검토. 우리 그 앞에서 원가를 산정할 때 모수 산정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 평 건설하는데 1,000만 원이라 그러면은 10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게 모수 산정법이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똑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주로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선례 정보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모수 산정법이나 또 유사 산정법과 같은 개념이지만은 주로 좀 수준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러한 어떤 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투입 규모, 요거는 어떤 기능, 이런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 갖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카펫을 까는데 이렇게 한 평 안에 1,000원이면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말이 안 되지만은 10평이면 이렇게 돼. 이런 작업 단위로 할 때는 소위 말하는 모수 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 그 한옥을 짓는다. 그럼 한옥은 평당 2,000만 원이라서 총 몇 평 하기 때문에 몇억 원이 든다. 이렇게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규모에 사용되는 모수 산정법은 그걸 우리가 선례 정보 검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죠. 대신 이제 그 선례 정보가 정확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금 한도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요. 어떤 기간에는 돈이 이만큼 필요하고 어떤 기간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만큼 필요하고 이만큼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들쭉날쭉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그 소위 말해서 그 준비해두는
그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기업에서, 조직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가 좀 더 평평하게 평준화시키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죠. 가급적 똑같이 평평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정도를 좀 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요때 더 많이 쓰고 요거를 요때 또 채우는 데든 이런 방법인데, 스케줄을 이렇게 된 스케줄을 좀 이렇게 늘린다든지, 이런 또는 앞으로 당긴다든지, 이렇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재조정을 통해서 자원 배정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산을 좀 더 평평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자금 한도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기타 이제 자금 조달도 이제 뭐 예산 책정할 때 필요하겠죠. 그 외부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자금 획득 같은 것도 같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 책정의 아웃풋은 원가 기준선이에요. 원가 기준선. 자, 원가 기준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별로, 기간대별로 얼마씩 필요하다라고 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매니지먼트 리저브는 빠진다라고, 그리고 이제 변경 통제, 감시 및 통제를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시 여기에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발 세태 예비와 관리 예비, 그러니까 저 컨틴전스 리저브와 매니지먼트 리저브인데, 각각의 원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원래 필요한 거 플러스 알파, 여기다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 바로 우발 사태 예비라고 얘기를 하고 컨틴전스 리저브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레벨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컨텐츠 리저브를 그 워크 패키지, 이제 여기는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워크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WBS 최고 하위 레벨, 여기 레벨에서 우리가 우발 세태 예비를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상위 레벨로 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컨트롤 어카운트, 그래서 통제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해서 어느 정도 다 더하면은 그 원가 기준선이 나오는 거죠. 원가 기준선. 원가 기준선에다가 사실은 거기다 매니지먼트 리저브 전체 원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5%를 플러스 하자. 그런 다음에 예산이 된다라는 그런 그림을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표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그 기준선, 여기까지는 기준선이고, 예산 자체는 매니지먼트 리저브, 경영층 예비비가 관리 예비비가 포함되지만은 기준선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가 기준선은 이제 그 상위 레벨은 WBS의 상위 레벨은 통제 단위에서 합산된 총액이 원가 기준선을 형성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고, 주로 S커브 형식으로 포함된다. 아까 기간별로 예를 들어서 10원, 그다음에 20원, 30원, 20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더하면 10원, 누적으로 더하면 30원, 60원, 80원, 1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원, 30원, 60원, 80원, 100원 이렇게 누적 곡선을 그리는데, 이 누적 곡선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S 모양의 이런 커브 곡선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S 곡선, S 커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S 커브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획득 가치 관리, 나중에 뒤에 7.4장에서 나오지만 획득 가치를 쓰게 되면 그것을 원가 기준선을 성과 측정 기준선이라고 포함한다. 그냥 이 단일 그 S커브는 원가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되면 획득 가치를 이용하게 되면 성과 측정 기준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요건 뭐 관리 매니지먼트 리저브는 원가 기준선과 더해서 예산으로 된다는 얘기는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겠고요. 자, 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요 부분이 바로 원가 기준선이에요. 근데 실제 돈은 하나의 작업이 있으면 이때 실제 돈이 현금이 지출되는 게 어느 시점 지나서 이렇게 현금이 지출되죠. 회사 같은 경우에 작업이 끝난 어느 시점에. 그래서 지출이 좀 뒤에 늘어지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미리 계약에 의해서 할 경우는 미리 다 프로젝트 종료하기 전에 다 대금 지불, 협력업체, 공급업체 다 지불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다 끝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렇게 뒤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건 실질적인 지출이에요. 그래서 특정 기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계획된 지출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예측한 지출이고, 요건 아직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는 이만큼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이만큼은 아직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요게 예상 부채, 예상 채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선이 바로 뭐냐면, 원가 기준선이 이게 전체 예산이에요. 이 레벨이 전체 예산인데, 우리는 관리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만큼이 관리 예비비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실제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누적으로 100원이 필요하고, 요때는 200원이 필요하고, 요때는 350원이 필요하고, 여기는 500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시점에서. 여기 시점이죠. 그러면은 누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면 100원을 이때 가서 이 시점 시간에서 이때 준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할 때 100원을 준비해갖고 그 돈 가지고 계속 쓰게 되는 거, 써서 없어지는 거죠. 또 이 시점에 200원 준비해놨다가 나머지 100원 준비해놨다가 이때 써서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100원, 200원 이렇게 준비해둔다. 요게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 100원을 준비해뒀다가 요 기간 동안에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우리는 자금 조달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 요구사항.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 표현을 자금을 준비해 둔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금 요구사항, 프로젝트 자금 요구사항인데, 원가 기준선에서 도출을 하되 계단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측 지출과 예상 부채라는 얘기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계단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요런 자금 요구 사항에는 자금에 대한 출처가 같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 정도보다는 이런 앞에서 그림을 잘 이해만 하시면 여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밖에는 이제, 예산 편성하다 보면은 원가 산정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추가로 더 필요한다든지, 예산 책정하다 보면 또 빼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기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정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정을 일로 조정하다, 일은 또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금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평준화시킬 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도 수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또 예산 편성하다 보면 또 새로운 또 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고려해서 이런 모든 문서들이 업데이트 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